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트라의 박한진입니다. 2022년이 된 지도 벌써 1분기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방향성은 어떨지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의 중국 경제를 큰 흐름 속에서 올해 10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국 경제가 발전과 성장 속에 무엇이 변하지 않았고 또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떤지,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을 오늘 쭉 유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유지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것은 이념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개혁개방 이후에는 국가 자본주의가 나라의 하나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보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변화의 속도는 정말 눈이 부시도록 빠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 일찍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세계가 의심을 했던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사회주의 이념에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가 이것이 접목이 될 것인가? 하지만 중국은 적어도 현재까지 잘 접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변적인 요소지요. 그러면 무엇이 변화했는가, 무엇이 진화하고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빈부격차도 심하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만은 대체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주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낫다는 그런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다름으로 말하면은 공리주의라는 의미가 지금 새롭게 중국의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 문화, 전통 기술 위주의 중국의 문화와 경제 산업이 이제는 혁신, 첨단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이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로봇이 대거 동원된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이 중국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광고하고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행복감을 주면서 결속을 다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향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거기다가 한때 제로 코비드라고 했던 이 감염병 확산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첩첩산중에 이런 장막들이 중국의 성장세를 이제는 멈출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돌과 갈등, 충격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계속 변신하고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올해 어떤 방향으로 경제가 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중 경제 협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승천하던 용이 마스크에 가로막혔는지, 마스크를 쓰고도 계속 승천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본 상식에다가 또 오늘 한번 같이 좀 더 깊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중국 경제의 큰 흐름입니다. 현재는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가능한 것이고 또 미래는 역시 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항상 역사는 이때까지의 흘러온 궤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의 사진은 왼쪽에 칼 마르크스부터 현재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총 7명의 역대 지도 사상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7명이 현대 중국을 움직여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아래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의 빨간색은 정치 이데올로기 중심의 정책입니다. 오른쪽은 파란색은 경제 중심의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1978년 11기 3중전의 연말입니다. 그 해 그때를 중심으로 개혁 개방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1949년도 건국 이래 1978년까지의 약 30년 동안 중국이 때로는 자본주의 요소를 계속 시도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952년까지의 3년 기간이 수습기가 지난 후에 1953년부터 1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시작합니다. 지금 몇 해입니까? 14차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계획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여전히 지금 그 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57년까지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일부 도입을 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펼치면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죠. 좌측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1960년 불과 3년 만에 경제가 굉장히 파탄이 나게 됐어요. 1961년부터 5년까지 다시 조금 더 강한 자본주의 요소를 시험을 하죠. 마오쩌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1966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하는 문화 대혁명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기 쉬운데 반드시 대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문화혁명은 중국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문화 대혁명은 아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이념 투쟁에 저 10년간 1966년부터 76년까지의 10년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극단적이었냐 하면 66학번부터 76학번까지 대학 학번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대학을 다 없애버린 거죠. 마치 과거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할 때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1978년 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해서 저 위의 사진의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현대 중국을 잇게 한 덩샤오핑 그 지도자가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이끌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30년을 보게 되면 지그재그로 국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어느 국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제대로 갈 리가 없죠. 자, 그러면 1978년 말에 개혁 개방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또 한 30년을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눈에 지금 보이실 텐데 정책이 상하로 요동을 치게 됩니다. 1979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산업시설이 피폐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경공업 중심으로 해서 공업을 육성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금방 과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책과 자금 역량을 뺐더니
아주 또 냉각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중국 경제가 1988년부터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굉장히 후퇴한 모습을 보였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93년부터 다시 또 확장 정책을 썼더니 또 과열이 됐습니다. 98년에 다시 조정을 하고 2002년에 다시 육성을 하고 조정하고 이 움직임이 2000년대 말까지 계속 됐던 겁니다. 한 30년 동안요. 그러니까 개혁개방 전에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던 국가 이념과 정책이 개혁개방 이후의 초기 단계에는 상하로 요동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정부가 201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양적 성장, 이제는 질적 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적 성장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수 시장도 키워야 되겠다. 낙후된 산업은 도태를 시켜야지 계속 가져갔다가는 국민 경제를 갉아먹는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됐고요. 동시에 사회 안전망도 중국이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2010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그림을 보게 되면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고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의 이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중국의 하나의 특수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제시를 했는데요. 가로축은 오른쪽은 내수구동, 왼쪽은 외수구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수시장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출 위주로 하는 경제가 되는 것이죠. 또 상하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무역재 제조,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비무역재, 직접 거래는 다소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SOC라든지 부동산 같은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2사분면을 먼저 한번 보시죠.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외수구동, 중국이 수출을 중심으로 했다. 무엇을? 무역재, 상품을 수출을 집중적으로 하던 시기입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에 주었던 충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얼어붙으면 우리는 수출을 아무리 싸게 잘 만들어도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큰 경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됩니다. 2009년부터 18년까지. 이때는 내수 시장을 더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수출을 완전히 안 한 건 아닙니다. 내수 시장을 보고 SOC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게 되죠. 우리 언론에 자주 나오는 중국이 부채가 크게 늘어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2009년경부터 시작한 SOC 부동산 위주의 성장 정책 그 단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018년까지 왔는데 그때 또 한 번의 글로벌 경제 요동을 쳤습니다. 2019년에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내수를 하더라도 SOC 부동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제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제조업 기반의 내수를 하고 또 제조업만 할 게 아니고 서비스업도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경제 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약 10여 년의 기간별로 수시로 바꿔서 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가 힘든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어땠습니까? 계속 수출 위주로 해왔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실패한 경제로 지금 국제사회가 계속 인식을 합니다만은 아르헨티나가 실패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해외는 없는 상태에서 부채에 의존한 SOC와 부동산 위주가 그 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EU, 일본, 영국은 어떻습니까? 내수 시장이 크니까 서비스업 지속 고성장이죠. 근데 이 경제 체제의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글로벌 규모의 큰 충격이 있을 때 빨리 회복을 못 합니다. 역병이 돌았거나 금융위기가 있거나 빨리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경제는 역시 제조업 시설을 가진 경제라는 것을 중국 사례에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이 정책 전환을 상당히 전환 또 재전환을 굉장히 잘 해왔다. 다른 국가에 못지않게 중국이 아주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연구 대상이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론은 아닌데요. 우리가 중국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과연 얼마나 빠른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빨간색은 중국이고요. 파란색은 미국입니다. 2017년을 마지막 기준점으로 했을 당시 GDP가 3배 늘어난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 그 규모의 GDP가 되기까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는 것이죠. 중국은 1987년부터 2017년 해가지고 딱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국가 GDP가 3배가 늘은 거예요. 미국은 1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더 우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빠르다 하는 것을 차이나 스피드의 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을 전환하고 또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냈을까요? 중국에. 지금 그 피라미드의 맨 아래축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제조업 외수구동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SOC 부동산 중심의 내수구동, 2019년부터는 제조업 기반의 서비스 내수구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제조업 기반의 외수구동을 하게 되면 글로벌 동조성, 세계가 좋으면 같이 좋고 세계가 충격에 빠지면 더 충격을 받는 그 동조성입니다. 노출이 많이 되니까는 그 동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OC하고 부동산 하게 되면은 동조성이 낮습니다. 해외 연계고리가 그만큼 적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 중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경제에서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SOC 부동산 이건 다 부채로 돌아가는 구조가 많죠. 그러니까 부채가 쌓입니다. 자금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죠. 근데 2019년 이래로 지금은 내려갈 자금 수요가 하락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왜? 제조업이 있고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작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얘기할 때 현금성이 원활해진다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아니 중국 부채가 계속 지금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금액은 늘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지만 전체 GDP 대비 악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정책 방향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핵심 지표는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는가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수출 위주로 할 때는 우리가 중국 경제 볼 때는 FDI 외국인 투자 유치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업이 와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더 싸게 하려다 보니까 평가 절상 압력이 커져요. 가만히 생각해 한번 해 보십시오.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우리 신문에 자주 봤던 게 중국이 방어를 하려고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할 수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랬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SOC 부동산에서는 확대 재정, 그죠? 부채 비중이 커지니까 국가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이제 막 그러는 겁니다.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는 평가 절하 압력이 될 거고, 이 시기에 중국 경제를 우리가 관찰했던 그 주요 지표는 SOC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또 부동산은 얼마나 새로 짓고 판매는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중요할까요? 경제가 바뀌어가는 이 상황에서 물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소매 판매액과 물가지수, 그다음에 제조업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지수 한번 보죠. 최근에 우리 올해 설 이후에 국내 물가가 들썩인다는 얘기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작년에 물가 상승 때문에 초긴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약 한 100여 개에 달하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한동안은 거의 CPI,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위주로만 리포트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을 정도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제조업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소매 판매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가늠하는 이제 핵심 지표입니다. 자, 이 피라미드를 자세히 보신 분은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제조업 외수 구동이 왜 하필이면 1994년에 시작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시작한 1970년대 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994년입니까? 이렇죠. 저는 중국의 진정한 의미의 개혁 개방은 1994년에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때 화폐 개혁이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왜 했느냐? 그 전까지는 국가가 나눠주는 경제 특성이 컸는데 이때부터 시장 경제 요소가 대단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94년부터. 그 전에 가격이 없던 게 가격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바로 1994년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에 올해 경제 한번 다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렌드 키워드, 어떤 분들은 뭐 용어가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키워드별로 트렌드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키워드가 단어라면, 핵심어라면 그 핵심어에 해당하는 동향, 추세를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왜 이 트렌드가 중요하냐 하면 과거 중국 경제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GDP가 몇 퍼센트 되고 수출이 몇 퍼센트 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과도기고 계속되는 조정기 또 변화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수치보다는 이 추세성, 방향성,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올 연말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얼마에 달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수치 전망보다는 이렇게 추세 전망을 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이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10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경기 부양입니다. 최근에 해외 뉴스를 통해 보시면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전 세계가 양적 완화에 나섰다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긴축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미국이 올해 금리를 몇 번 손을 댈 것인가
3번부터 5번, 6번까지 이제 전문가별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단히 큰 문제죠. 금리를 올리는 거죠. 유동성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중국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수 경제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중국만 유일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제 곧 올림픽이 이제 종료가 되고 3월 달에는 중국이 연간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행사라고 하는 양해가 열리게 됩니다. 양해가 끝나고 나면 경기 부양 정책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부양 정책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롱 랜딩, 안정적인 착륙입니다. 우리 경제가 경착륙이냐 영착륙이냐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중국은 둘 다 아닙니다. 다소 요동도 치고 하지만은 크래시는 아니다. 충돌은 아니고 마치 비행기가 그 활강하면서 착륙을 하듯이 긴 거리를 롱 디스턴스를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올해 중국 GDP 전망치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5%, 6%대가 붕괴됐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수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5.5가 됐든 5가 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지어는 4%대가 되더라도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정부의 내수 진작 부양 이 결심이 얼마나 정책으로 잘 반영되고 시장에 먹혀 들어가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양회 이후에 중국이 내수 시장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잘 관찰해야 될 움직임이죠. 두 번째는 3연임 다 아실 겁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올 10월 말에 결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당과 정부 그리고 사회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대단히 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죄는 듯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기록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요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 방식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몇 군데에서 나게 되면 한 군데라도 나게 되면 완전히 그 지역을 다 봉쇄를 해버리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번에 올림픽 때도 취재진 또 우리 선수단 굉장히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측도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풀면서 갔을 경우에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갔을 때는 사회적 비용과 또 효과가 상당히 미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3연임을 둘러싸고 대내외 변수는 계속 일정 기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는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이미 바로 내일 모레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홀로 사는
사람이 인구가 많다 하는 것도 인구 문제고, 노인이 늘어난다 하는 것도 인구 문제고,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도 인구 문제고, 이게 모든 게 인구 문제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근본적인 걸 하나를 꼽는다면 인구 문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인구 문제는 예상치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국의 노동 인구는 이미 감소 방향으로 틀었어요. 근데 무엇이 빨리 다가오느냐? 총 인구가 올해 안에 빠르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총 인구가. 우리가 흔히 14억이라고 말하는 그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구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까지 다 바뀌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중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월가의 자금은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금융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물 중에는 양로 산업 분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월가의 자금이 이미 시장의 앞으로 변화 부분을 캐치하고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 봐야 될 부분이겠죠. 미중 관계는 위기 촉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해 국면으로 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생각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은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간혹 협력도 하는 사인이 있겠지만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포스트잇이라고 제가 특정 상표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붙였다 뗐다 하는 이 관계도 붙였다 뗐다 하는 미중 관계가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디커플링인데요. 5번째, 그냥 디커플링이 아니고 주기의 디커플링이고, 어떤 주기냐? 거시 주기의 디커플링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디커플링이 단순히 뭐 상품이 좀 어떻게 움직였다, 투자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디커플링이라고 탈동조화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다른 길을 간다. 그런데 지금 금리, 금융정책, 산업정책 나오는 거 보면 거시 정책이 다른 겁니다. 거시 정책이 다르다는 것은 거시경제 주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과 이 서비스의 이동의 디커플링이 아니고 이 자체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도 상당히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양해가 끝나고 나면 내수 부양 정책과 함께 각종 경제 정책이 나올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국산화, 여기서 말하는 국산화는 중국산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전환기나 혹은 디커플링이나 이런 시기가 있을 때에는 예외 없이 자국산의 상품과 서비스가 선호되는 것이 세계 거의 공통적인 상황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중 관계의 긴장감과 압박감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때 시장에서 존재감이 안 보이던 중국산 자동차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가면은 거의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산 브랜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휴대폰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의 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중심은, 가장 큰 중심은 역시 방역입니다. 방역을 기초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쓸 거고, 또 기술 혁신, 산업 혁신, 첨단 기술 이런 분야, 그다음에 ESG, 중국이 다른 국가 못지않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 도시화예요.
몇 개의 도시를 군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발전을 시키는 게 바로 중국의 도시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핵심이 되겠죠. 도시화하면 굉장히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 리스크도 나오고 시장 기회도 나옵니다. 시장 기회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하나의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옆 지역에 발전하지 않은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전략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시설, 서비스, 상품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자꾸 중심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다만 핵심 도시의 경우에는 그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위주로 올라가는 반면에 주변에서 모여드는 그 새로운 도시 인구화하는 그 시장 인구에서는 기초적인 생활 수요에 맞는 상품 수요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걸로 이렇게 나눠서 분화가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지금 중국이 양자 경제 관계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유일하게 미국과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신경을 쓰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와는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신에 다자간입니다. 다자간. 얼마 전에 우리는 2월 1일부로 RCEP의 효력이 발생을 했지만 중국은 한 달 앞서서 다른 9개국과 함께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론 매체, 사회적으로 거의 그 RCEP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RCEP보다 그 다음 눈은 어디가 있냐 하면 이미 CPTPP에 가 있다. 거기에 가서 중국의 위상을 키우겠다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이 정책 방향입니다. 이것이 올해 굉장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냐? RCEP을 발효시킨 게 올해 1월 1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흔히 미국이냐 중국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보면 크게 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양자 관계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조금 전략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자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대중국 경제 관계 기타 분야의 관계를 다자 관계의 큰 틀 속에서 대중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부담도 들고 실익도 챙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중 관계인데요. 시진핑의 3연임이 10월 말경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은 또 우리가 올 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지도부가 바뀌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신정부가 양쪽 국가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경제 교류가 예외 없이 확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지금 그런 그 시그널이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 사회하고 이제 문화 교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교류보다 조금 앞서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추세를 봐서는 사회 문화 교류는 조금 일정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그 대중문화 이런 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범위적으로는 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중국 기업계 경제계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시장 기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할 거예요. 어떤 분야가 유망할 거고 또 사업 모델은 뭐가 좋겠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사업 모델 중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사업 모델은 뭡니까? 독점이죠.
과거에는 중국에서 독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점을 했다가는 중국의 반독점법은 대단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는 힘든데 그렇다면 과연 협력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팬데믹의 이 제3차 연도를 맞이해서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를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그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뭐 정책을 강화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중국이 IT 기업들 단속했었죠. 그 사교육 기업체들 단속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차이나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올해는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사회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성장도 해야 되고 내수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 맞지 않는 요소를 잘 버무려서 정책 조합을 잘 해야 되는 이제 시기인데 이게 대단히 난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정책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잘 봐야 되고요. 또 중국은 워낙에 큰 규모여서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계, 기업계들은 준비를 안 했다가는 상당히 당황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10가지의 키워드별로 올해 중국 경제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몇 개 장은 제가 보충 설명의 형식으로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올해 경제 또 내년 경제, 올해 이후의 경제 산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참고로 해야 될, 고려해야 될 그런 이제 팩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가 공급망, GVC, 가치사슬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정말 대륙의 실수 단계인지 중국 기업들이 아니면 뭐 새로 굴기를 한 기업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왼쪽 그림은 과거의 중국은 이 글로벌 가치 사슬 지금 세로로 그 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높은 건 R&D 디자인이죠. 고부가 가치고 이윤도 제일 많습니다. 가공 제조는 제일 낮은 거죠. 그죠?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카피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결국은 카피도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요. 중국의 가치 사슬이 과거에는 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가공 제조가. 그러니까 중국에는 A사도 있고 B사도 있고 C사도 있고 해서 수천 개가 있는데 이 기업체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낮은 기술 그냥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이제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수출은 하는데 실제로 돈은 월마트가 훨씬 더 벌어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억울한 게 그렇게 싸게 수출한다고 또 반덤핑 조치를 당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A, B, C사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 있게 되면 중국 업체끼리 또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세와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방향 유도로 해가지고 지금은 오른쪽 같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업체들끼리 수직 분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A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 대표적인 회사 중에서 서방에서 제재당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기술 가지고 있는
화웨이 같은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반면에 중국 C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전 같은 저급의 기업들도 있고, 이게 정말 층층이 나눠져 있는 게 중국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가치 사슬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또 이 기업들은 오른쪽에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는 해외의 각 단계별 기업들하고 서로 다양한 축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다음 단계는 C사가 더 많은 C사가 B사가 되고, 또 B사는 A사로 올리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은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아세안이 있는 이 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가 이렇게 성장을 했던 가장 원동력은 뭡니까? 우리가 기러기 모형이라 그러죠. 일본이 맨 앞에 나가고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쭉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기러기 모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아주 잘 사는 지역은 지금 한국보다 소득이 높아진 지역도 있고, 첨단 경쟁력을 가진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이제 이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운남성, 청해성, 감숙성 이런 지역은 내륙에 아주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지금 도면상에 그려본 건데요. 가로축은 1인당 GDP 수준입니다. 상하이, 베이징, 천진 이런 지역은 뭐 10,000불 넘어가고, 일부 지역은 지금 심천 같은 데는 20,000불, 30,000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숙성, 운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낙후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로축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세로축을 이어보게 되면 세로는 공업화율이에요. 산업의 성숙 정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중국 안에서 이 전국이 지역 간 격차도 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기러기 모형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극한 상황에서는 자기들끼리 수준은 조금 낮게 갈지 몰라도 생존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러기 모형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탈중국, 중국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지난 2, 3년 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중국을 떠난 기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떠난 기업체들은 저급 시설만 가지고 이제 떠난 이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국내에서 이렇게 기러기 모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보충 설명 그 다음에는요. 비록 세계는 미국의 금융과 산업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군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은 미국입니다.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뭐 쇼핑, 그다음에 검색 엔진, 그다음에 웹 이런 분야로 해서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많이 나와 있죠.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저 유튜브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중국에 다 있어요. 물론 범위는 중국에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보다 실력은 여전히 많이 떨어지지만 마치 서로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두 대의 컴퓨터 체계 같은 그런 쪽으로 지금 중국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했을 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공급망 쪽에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을 최대 교역 파트너로 하는 국가, 중국을 최대 교역 파트너로 하는 국가, 이렇게 보면 미국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가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삼는 데 반해 중국의 1위 교역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124개, 그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최대 교육 대상국이 중국이 된 게 굉장히 오래됐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 우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역시 완전히 당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경쟁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를 전망할 때, 정책을 전망할 때 반드시 이제는 봐야 될 게 미국과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느냐인데요. 아까 제가 미중 관계가 너무 많이 가버렸다, 벌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은 과거 비둘기파, 매파,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더비씨라는 게 비둘기파적인 접근이잖아요. 허키씨는 매파죠. 비둘기가 별로 없어요. 비둘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전부 매만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 그리고 점점 초반에 트럼프 초기에는 관세율 가지고 중국을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미래 이슈 가지고 중국을 제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완전히 누르는 것이 미국의 목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있어야 미국의 시장도 거대 시장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 차이나 스피드를 조절하는 선에서 미래 이슈로 가지고 싸울 거다. 하지만 그 플레이어들은 매다. 비둘기는 아니고 매가 많다. 이게 이제 미국의 모습이고요.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고 견디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는 거대 내수 시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하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카운터 펀치를 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충 설명 거의 뒷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것이 중국이 바라볼 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것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까지 저희 코트라 중국 지역 본부장을 하면서 중국 전체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중국 공무원들, 관리들, 기업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거기서 느꼈던 것이 한국의 존재감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이다. 이렇게까지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이 전략적 모성으로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미중 관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된다고 하는 중국을 포기를 할 수 없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의 근간이 연결되어 있는 미국과의 경제 유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다자주의, 그죠? 이런 구조 안에서 이슈별로 검토하고 다자주의 틀 속에서 양자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까지 한중 관계가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1992년은 우리가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왔어요.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그 이전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표시는 2017년까지 하고, 다만 올해는 이제 수교 30주년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위에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990년대 초에는 한중 간의 산업협력 공동위원회도 만들고 무역협정, 환경협정,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어업협정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중 간의 산업 분야의 협력이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최근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양국 모두가 굉장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런데 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성과도 봐야 되겠지만 또 한번 다른 측면은 없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관계가 격상이 됐고 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여러 가지 협정이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반이 참 잘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 시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교 전에는 우리가 만성 적자였습니다. 무역 적자였어요, 대중국에. 근데 수교를 하면서 우리가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어서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이 됐고 최대 교역 대상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중 수교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적 성과를 크게 거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중국 경제가 정책적으로 바뀌고 얼마나 큰 틀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상품과 구조, 교류 구조는 과연 어땠나 보게 되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전히 대중 수출은 중간재 중심의 가공무역용 상품이 많고 소비재는 적고, 이게 매번 나오는 지적입니다. 서비스업 분야의 진출이 부진하고 첨단 산업은 거의 없고, 이런 구조가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을 현재의 큰 시장으로서만 봤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이제부터는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녹색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대중국 교역 수출 수지 이 금액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교역액은 2018년, 수출도 2018년에는 정점을 찍었어요. 무역 수지는 2013년에 600억 달러 넘었으면서 우리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제일 많이 본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꺾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되게 우려할 만한 추세입니다. 다행히 작년 2021년에는 교역액이 약 25% 늘었어요. 수출은 약 23% 늘었어요. 무역 수지도 계속 감소하다가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될까요? 저는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구조를 바꿔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분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을 보고 뿌려야 됩니다. 밭을 보고 씨를 뿌리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전략 방향을 잡고 진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지금부터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적어도 예상 가능한 시기에는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큰 틀입니다.
신경제 요소를 전체 GDP의 50%까지 올리겠다. 신경제는 뭐가 있느냐? 신소비, 신SOC, 신제조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중간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세부 분야로 나뉘고 맨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그 푸른색, 하늘색 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새롭게 봐야 될 대중국 진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작고 이윤이 많이 남는 또 이제 기술 굉장히 그 고수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협력도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한중 경협의 흐름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도 자연히 달라지게 되죠. 제조업은 디지털화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 업그레이드도 봐야 될 거고 차세대 성장 산업은 뭐냐? 특히 저는 대건강, 중국 정부에서 대건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양로, 영유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천지개벽의 시장이 탄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혁신 분야는 마지막에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경험이 많습니다. 그죠? 그 실제 건설 경험도 있고 관리 경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새마을 운동이 중국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출 수출을 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도시 건설 경험은 뭐 건축 수요부터 시작해서 관리 경험까지 여러 가지를 앞으로 중국 시장에 경쟁은 적고 기회는 큰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래차 분야인데요. 미래차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이제 수소차 많이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중국은 전기차 위주로 해갖고 지금 전기차는 거의 세계 탑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도 수소차를 다시 이제 그 본격화하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전에 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수소차를 우리만 단독 진출하기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그 산업의 부분들이 어떤 분야인가를 발굴해내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강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또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중국은 무한한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은 절대로 완전 개방이 되지 않을 것이며 공급망은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세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비 효과와 채찍 효과는 중국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좋은 영향도 올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끝까지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이 끝까지 공존할 겁니다. 일찍이 우리 봤습니다. 예전에 중체서용이라고 근대 중국의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사상이죠. 그것이 신중체 서용론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경제학 교과서는 중국이 제가 예전에 가볍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고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서방의 이런 경제학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학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레닌을 합치고 거기다가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의 노선까지 합쳐서 이른바 동방경제학이라는 구상을 하더니 최근에 여기다가 도시화를 강조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공간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제가 결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이런 논의보다는 차이나 플러스 원을 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시간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